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60대예요. 곧 70살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나 새삼 세월 가는 게 야속해지는 요즘이네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난리였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확진이 돼서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자식도 낳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병에 걸리니 이대로 세상 뜰까봐 그렇게도 무섭고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그런지 목숨 앞에서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죽음이 그리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침대에 누워 있자니 지난 삶이 하나 둘 떠오르더군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 바로 아이들을 낳고 기른 일인데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내 딴에는 정말 애를 쓰고 키웠건만 자식은 내 맘 같지 않더군요.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생각난 김에 제 사연을 한번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첫째를 임신했지요. 옛날에는 시집살이도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지금과는 비교하지 못하게 정도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애정 없이 중매로 만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딴에는 시어른께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끝도 없는 긴장감에 참 많이 버거웠었어요. 그런 와중에 임신이 되어 안심은 되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아들인지 딸인지 그게 또 걱정이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아들을 은근히 바라시는 듯 하시고 좋다 싫다 표현을 잘 안 하는 남편도 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니 제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첫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그야말로 잔치집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을 해줬고, 비로소 집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한 몫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무뚝뚝한 시아버님마저 손주를 품 안에 안고 환하게 웃으셨으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후 2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로 태어났어요. 두 아이는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생긴 것부터 달랐어요. 첫째는 생긴 것도 성격도 남편을 닮아 태어났고 둘째는 저와 판박이었어요. 성격도 저와 비슷한 면이 많았는데 어쩜 형제가 이리도 다를까 싶더군요. 남편은 아들이 둘이나 태어나고 나니 딸도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둘이나 있으니까 셋째는 딸로 나왔으면 좋겠네. 그치?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셋째 얘기를 꺼내는 남편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집안일이나 육아는 남의 일 인양 관심도 없는 남편이 아이돌 건사하면 시댁살이 하는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제 성격이 워낙 제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힘들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지 싶은데도 참 집안일을 안 도와주더라고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상황에 말다툼을 할 수도 없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참고 묵묵히 살아야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셋째는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재우는 척 하면서 남편과 각방을 쓰고 그랬죠. 제가 일부러 아이들 방에서 잔다는 걸 아는 듯한 눈치였지만 저에게 별말은 안 했어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 부부 사이에 시시콜콜하게 대화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오로지 직장 생활만, 저는 오로지 아이들만 챙기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욕구는 모두 죽이고 자식과 남편과 시부모님만 챙기면서 사는 게 정답인가?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다르게 살아갈 뾰족한 방법 같은 건 없더군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성향이 다른 두 아이는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기 시작하더군요. 첫째는 차가운 성향으로 약간은 이기적이게까지 보이는 아이였고, 둘째는 심성이 착한데 좀 사고뭉치였어요. 자기 건 잘 챙겨서 아는 첫째는 뭘 하든 집안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 첫째와 달리 둘째는 공부머리도 없었고 사고도 잘 쳐서 항상 비교를 당하며 자랐죠. 그런 둘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엄마인 저뿐이었어요. 잘하는 아이에게 더 잘한다는 칭찬은 차고 넘쳤고, 둘째에게는 구박과 타박이 차고 넘쳤어요. 같이 자라다 보니 피할 수 없었던 그런 비교들이 아이에게 영향이 많이 갔던지, 첫째는 대학 진학도 수월하게 했고 졸업 후 어렵지 않게 대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반면 둘째는 고등학생 때 이미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장만 겨우 딸 수가 있었어요. 대학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직장도 이 일 저 일 떠돌이를 하다가 클럽에서 웨이터 일도 하고 그랬어요. 뭐? 강우가 뭘 해? 웨이터? 이놈의 자식이! 강우 어딨어?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 여보, 진정해요. 다 큰 애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윽박지를 거예요? 그놈은 뭐 하나 알아서 하는 게 없어! 지 형의 반의 반만큼도 못하는 자식! 아유, 내 이 자식을 그냥! 지 딴에는 용돈 벌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냥 좀 다독여주면 안 돼요? 지 형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 대리 승진한다고 하는데 그 자식은 고작 한다는 짓이 남한테 굽실거리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안 답답하냐고! 집에서 도대체 애 교육을 어찌 시킨 거야, 어? 28살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교육 운운하며 내 탓을 하는 남편. 알아서 잘하는 첫째는 자기 닮아서 그렇고, 둘째는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앞뒤 꽉 막혀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해봐야 내 입만 아픈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둘째는 남들이 보면 그저 그런 한심한 놈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지 아빠한테 어찌됐든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순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인 제 생각은 그러했지만 집안에서는 꼴통으로 통하는 둘째였어요. 상황이 그러하니 첫째도 지 동생을 한량으로 바라봤고 둘은 붙었다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바빴어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결혼? 그래? 뭐 봐둔 여자는 있냐? 네,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인데 2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녀? 아이고, 능력 있는 여자 데리고 왔구나.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첫째는 대리로 승진하고 얼마 안 있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만 집에서 외동으로 컸다는 소리에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집에서 외동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을 텐데 과연 까탈스러운 첫째와 결혼 생활을 완만하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부족할 것 없는 혼처였죠. 그런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무래도 그 아이 집안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네, 건설 쪽으로 하고 계세요. 아유, 그래? 아유, 사업이 쉽지 않은 일인데, 아유, 대단하시구나. 감사합니다. 며느리들 아이가 외동이니 혹시나 그 사업체가 나중에 저희 첫째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더군요. 뭐, 그리 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또 우리 아들이 너무 치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됐어요. 저희 집안도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만년 직장 생활만 한 애들 아빠와 사업하는 집안이랑은 아무래도 좀 다를 거니까요. 그런 저의 우려는 뒤로 하고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두 손 들고 환영했고 그렇게 첫째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둘째는 친척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첫째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어김없이 둘째의 근황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되어 온 비교가 이골이 난 둘째는 어른들이 계실 때는 집에 들어오려고도 안 했기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원래 손가락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는 법이잖아요. 남들 눈에는 모자라게 보여도 저에겐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첫째가 장가를 가면서 분가를 해 집이 비자 둘째는 전에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물론 남편이 없는 시간에 주로 집에 있었지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었죠. 강우야, 일어나서 점심 먹어. 아, 네. 얼른 나와, 국 씻겠어. 밤에 일을 하는 아들은 새벽녘에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오전 중에는 푹 자도록 놔두고 점심시간에 깨워서 밥을 먹였어요. 남들 다 일할 때 잔다고 남편은 둘째를 한심스러운 놈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런 둘째가 안쓰럽기만 했죠. 그래서 점심 먹을 때 꼭 같이 먹었어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걸 볼 수 없어서요. 밤에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이제 다른 일도 좀 해보자. 이젠 적응돼서 안 힘들어. 이제는 나도 애들 관리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편해.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네, 엄마. 내가 알아서 해. 그래. 만나는 아가씨 생기면 엄마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 형도 결혼했으니까 너도 장가 가야지. 나는 결혼 안 해, 엄마. 형처럼 잘난 며느리도 못 데려오고. 엄마도 잘난 며느리 안 바래. 너랑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너 위해주는 여자면 나도 오케이다. 둘째는 점심을 먹고 나면 저와 차를 마시거나 장 보는데 같이 가서 무거운 걸 들어주거나 했어요. 저는 그러지 말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시간 보내라고 했지만 아들은 저와 있는 게 더 재밌다고 했죠. 자기는 어릴 때 할 거 다 해봤다고 그런 거 이제 재미없다면서요. 남들은 아들만 둘이라고 딸이 없는 저에게 아쉽겠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들처럼 듬직하고 딸처럼 세심했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고마운 그런 아들이죠. 첫째가 결혼하고 2년쯤 뒤에 남편은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폐에서 종양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미 아무 증상 없이 3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저도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수술을 강행해 달라고 했고 결국 그 수술로 인해 전이가 빨라져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 몸속에 자라고 있던 암세포를 발견한 날부터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날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시간. 검사의 수술에 회복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게 됐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병이었고 남편도 평소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정말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내 일은 없이 남편에게 의지해 살며 자식들 건사하는 일만 신경 쓰며 살았던 저는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죠. 그런 저를 계속 돌봐준 건 둘째 아들이었어요. 엄마, 일어나서 죽 좀 들어. 이러다가 엄마도 아빠 따라가려고 그래? 조금 있다가 먹을게. 지금 앉을 기력도 없어서 그래. 안 돼. 이거 먹고 다시 누워. 얼른 일어나. 남편을 보내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저를 보며 둘째의 걱정이 대단했어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지 엄마 죽을까 싶어서 곁에서 계속 저를 돌봐주는 아들 생각에 미안함 때문에라도 끼니를 챙겨야 했지만 정말 묽은 미음도 목구멍 안으로 넘길 수가 없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집으로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게 하고 링거까지 맞도록 했어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식사를 못하는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그날부터 아들은 저와 한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불편한데 왜 여기서 그래? 네 방 가서 편하게 자. 나 당분간 엄마랑 같이 잘 거야. 그러니까 자.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요. 강우야, 엄마 괜찮아. 알았어. 엄마 괜찮은 거 다 알아. 그냥 내가 자고 싶어서 그래, 내가. 둘째는 어떻게든 제가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의 정성 덕분인지 저도 점점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죠. 둘째는 한시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고 매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도 꼬박꼬박 하면서 저를 챙겨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었죠. 제가 그렇게 둘째와 다시 살려고 애를 쓰는 동안 첫째는 딱 2번 저를 보러 집으로 왔어요. 엄마, 좀 어떠세요? 괜찮아. 네 처는 혼자 왔어? 장인어른 회사에 행사가 있어서 집사람 거기 갔어요. 같이 못 와서 죄송하다고 이거 드리래요. 첫째는 지 마누라 편을 들면서 가지고 온 봉투를 내밀더군요. 이걸로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입맛 없어도 챙겨 드세요. 그래야 기력을 찾으시죠. 그래, 강호가 챙겨줘서 먹고 있어. 봉투 가져가. 뭐하러 이런 걸 들고 와.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첫째의 눈빛을 보면서 가슴속에 냉기가 도는 기분이 들었어요. 문득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집안의 첫 손주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은 애정을 받으며 자랐는데 왜 이 아이는 이다지도 차갑기만 한 건지 도통 원인을 알 수가 없더군요. 혼자 집에 온 첫째가 못마땅한 둘째는 그 봉투를 냉큼 가져가서는 안에 든 금액을 확인했어요. 에게? 꼴랑 50만 원 넣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얼굴 비추면서 그것도 형수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돈 너무 적게 넣은 거 아니야? 이강우! 그래도 챙겨왔으니까 내가 이걸로 엄마 보신시켜 드릴게. 근데 다음엔 그 잘난 형수도 데리고 와. 무슨 자기가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얼마나 멀다고 얼굴도 안 비춰.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봐. 둘째는 첫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한껏 비꼬더군요. 첫째는 둘째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상했는지 얼마 안 있어 가버렸고요. 둘이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새삼 앞으로도 형제가 서로를 보면서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아 많이 씁쓸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론 지형을 향해 싫은 소리 해주는 둘째가 고맙기도 했어요. 차마 속에 든 말을 못했던 저였기에 둘째가 저 대신 그런 말을 해준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든 것 같기도 해요. 첫째가 2번째로 왔을 때는 지 철을 데리고 왔더군요. 와서는 차만 한 잔 같이 하고는 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가버렸긴 하지만요. 둘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이 소식은 없냐는 제 물음에 며느리가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각났다며 가버리더군요. 첫째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같이 가버렸어요. 그 모습만 봐도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우리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애를 쓰며 키웠는데도 아들은 뭐가 그리 기가 죽는지 마누라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야망 때문인 건지 기가 눌린 건지 어찌되었건 제가 알던 첫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형은 지 혼자 잘났어 정말. 형수한테 왜 저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건지 아이 진짜 이해 안 된다. 안 싸우고 사는 것도 방법이지 뭐. 안 싸우는 거랑 기죽어 사는 거랑 다르지. 아이고 너는 30 넘은 지 한참인데 언제 장가 가려고. 만나는 여자 없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요. 첫째가 가고 마음이 심숭생숭했는데 둘째랑 투닥거리다 보면 금세 마음이 풀렸어요. 그게 우리 둘째의 능력이었죠. 긴장된 분위기를 어느새 싹 풀리게 하는 능력이요. 둘째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기력을 찾게 되고 아들도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저 때문에 한동안 일을 쉬었던 둘째는 일거리를 찾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제가 못내 걱정이 돼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들을 어서 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등 떠밀어 보냈죠. 군대 갈 때 빼고는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해놓고 빈집에 홀로 있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일터로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밥도 잘 먹고 거동도 잘 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고 일하러 가는 둘째 아들을 보며 얼마나 고맙던지. 세상이 뭐라 하든 둘째가 저에게는 최고의 아들이었어요. 둘째가 지방으로 가고 저는 체력을 키운다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자꾸 몸을 놀리면서 바쁘게 지내면 둘째 생각이 덜 날까 싶어 그랬는데 그러는 동안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되더군요. 남편이 남기고 간 집과 보험금, 퇴직금들이 남아 있어서 저 혼자 남은 노후를 사는 건 크게 걱정이 안 되었어요. 사는 동안 저에게 참 정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한 건 알아줬거든요. 착실하게 재산을 만들어 놨기에 덕분에 저도 노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지라 그것 또한 고마운 일이었죠. 집도 지금은 저 혼자 살기에 큰 듯 했지만 애들 어릴 때부터 자란 추억이 남은 곳이라 넓더라도 계속 살고 싶었어요. 나이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집은 계속 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딴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이 집 팔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뭐? 어머님 혼자 살기에 크기도 하고 요 옆 동네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던데 거기가 또 주변에 공원 조성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살기 좋대요. 작은 평수로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셔요. 어머님도 아버님 잊고 새 출발하셔야죠. 어쩐 일로 첫째와 같이 온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안겨주며 이사를 얘기하더군요. 이사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기에 며느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곁에서 말을 거들더군요. 엄마, 우리 집이랑도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엄마한테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가까이 계시면 내가 찾아오기도 좋고. 우리 이제 애도 가질 건데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셔서 손주도 보고 그러셔야죠. 첫째는 지금 임신을 하려고 애쓰는 중이라며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사를 하자고 조르더군요. 그렇게 애살 있게 말을 걸던 녀석이 아닌데 그러니 단박에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렵다고 덜컥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이사 가는 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둘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갔습니다. 혹시나 둘째가 이 일을 알면 신경을 쓸까봐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날 이후 첫째와 며느리가 자주 저를 찾아오더군요. 어머님, 이사 가시는 건 아예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 그 얘긴 그만하고 싶구나. 내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 그래도 다시 한번. 싫다는데 그러는구나. 저는 결국 역정을 내고 말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며느리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회사 그만뒀어요. 뭐?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운영이 잘 돼서 돈도 꽤 만졌는데 갈수록 어려워졌고 급한 대로 막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조리 저당 잡혔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너무 놀랐고 그 순간 남편의 보험금이 생각나더군요. 네 아빠 보험금은? 아들이 장인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남편의 보험금을 빌려줬었거든요. 꼭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아들 면 세워주려고 넘겼던 그 돈의 행방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돈도 지금은 없어요. 강준아,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이 집 팔아서 나 돈 좀 해줘요.
지금 회사 부도나면 정말 한 푼도 못 건져요. 지금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줄줄이 들리는 소식들은 차마 제 머릿속에서 정리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밖에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너무나 난감했어요. 둘이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이러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이 집은 안 돼. 니들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 줄은 내 알겠다만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안 돼, 강준아. 집을 팔 수 없다는 제 얘기를 듣고 둘은 마음이 상했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2억이나 되는 남편의 보험금이 몽땅 사라졌지만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정하게 가버렸고 그런 아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 수억을 깨먹은 사업을 무슨 수로 다시 일으킨다는 건지 이 집을 팔아서 도와줘도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도 제 노후에 이 집이 꼭 필요했기에 넘겨줄 수 없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절을 했지만 제 마음이라고 편했겠어요. 첫째도 내 자식인데 부모 마음에 뭐라도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일이 잘못돼 쟤들이 갈 곳이 없으면 이 집에라도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 딴에는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한 거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는 저에게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죠. 엄마, 요새 잘 지내시지? 둘째는 일이 바쁜지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했고 지방에 있는 애가 혹시 날 걱정할까봐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둘째도 언제까지나 제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 수는 없는 일이니 부담이 되는 말은 아끼자 싶었거든요. 둘째는 일하러 가서 참한 여자를 소개받았다면서 나중에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고 그 목소리에는 온통 들떠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 소식이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이제는 나이 먹어가는 일만 남은 저에게 둘째의 목소리는 기분이 좋게 해주었고 첫째의 소식은 마음이 무겁게 했어요. 제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한동안 첫째는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제가 갖다 드린 반찬은 다 드셨어요? 뭐? 반찬? 네가 어제 왔다고? 네, 어제 와서 같이 점심 드셨잖아요. 반찬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며느리와 첫째는 어제 왔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언제 왔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 여보, 어머님 이상해. 치매 오셨나 봐. 진짜요? 애들이 갑자기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 뒤로 몇 번이나 애들이 저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며 치매로 몰고 갔고 그때마다 저는 답답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물었어요. 아들 내외는 동문서답을 하며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진다는 말을 하더니 결국 저를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들 내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어느 순간 눈치를 챘어요. 며느리는 둘째치고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걸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 힘차게 울음을 터뜨렸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나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준 그런 아들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나를 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 지켜보는 애미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행동이 변한 저를 아들이 눈치 보더군요. 뻔히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채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나를 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지 아내와 작당을 하면서
그래도 지 애미라고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말을 안으니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신이 난 것 같았고요. 거기서 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왠지 더 우기면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게 될 것 같더군요. 아들 내외가 작당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첫째가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였죠. 결혼을 하고 아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엄마, 당분간 여기 계세요. 혼자 집에 계시다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뭐라고 떠들어대더군요. 지 마음 편하자고 둘러대는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엔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싶어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울고 그러세요? 제 맘 불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너는 이 애미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말밖에 없니? 저는 첫째에게 호통을 쳤고 아들은 오히려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표정으로 병실을 나가버리더군요. 아들이 가고 난 후 한참이나 혼자 숨죽여 울었어요. 병실을 같이 쓰는 다른 노인들이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득 있는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암울하기만 했어요. 병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멀쩡한데 왼종일 가만히 있는 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둘째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렵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왜 집에 연락이 안 돼? 강우야. 간호사들이 왠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양보호사 한 명을 잘 설득해 핸드폰을 빌렸어요. 그걸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둘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얘기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둘째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아니 그 인간이 진짜... 엄마! 형 이제 버려요! 어떻게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지가 어떻게? 강우야. 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는 곧 병원으로 찾아오겠다며 얘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둘째는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뭐니?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돼서 내가 집에 CCTV 달아놨어요. 뭐? 아니 언제? 괜히 엄마가 불편해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영상 다시 찾아보니까 형이랑 형수가 연극한 게 분명하더라고. 둘째는 지방으로 일을 가면서 제가 불안해서 홈 CCTV를 설치해 놓고 갔더라고요. 집 현관과 마당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첫째 내외가 밖에서 대화를 나눈 게 모두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둘째가 확인하고는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형이 집 담보 잡고 대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은행에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대출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둘째 입으로 사실을 재확인받으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군요. 한참을 오열하다가 순간 첫째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안 먹고 학원 보내주고 입을 것 안 입고 대학 보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 너무나 괘씸했어요. 보니까 지금 형수랑 형이랑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 살던 집 이미 팔아먹었는지. 그래 알았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저는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며느리와 같이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캥기는 게 있는지 둘은 바로 왔더라고요.
어머님, 얼굴이 지난번보다 좋으시네요. 요즘 요양원 밥 맛있죠? 내가 환자도 아닌데 환자식이 입에 맞겠니? 아, 엄마 또 이러시네. 치매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응?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남보듯이 쳐다봤어요. 저게 내 속으로 낳은 그 자식이 맞나 싶더군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기다려봐. 올 사람 있으니까. 둘은 무슨 말인가 싶어 궁금해 하더군요. 저는 둘째가 오기를 기다리며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곧 둘째가 병실로 들어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저희를 병실에 있는 모두가 주시하고 있었죠. 둘째는 형과 형수를 보고도 인사도 않고 벌레 보듯 쳐다봤고 첫째도 둘째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둘을 번갈아 보다가 저는 입을 뗐어요. 새아가 내 집에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구나? 아, 어머님, 집 오래 비워두면 안 좋다잖아요. 어머님 퇴원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집 관리할게요. 말이 관리지 지들이 꿰차겠다는 말을 빙 둘러하는 며느리를 저는 가소롭게 쳐다봤어요. 니들 그만 집 빼라. 에이, 엄마, 왜 그러세요? 첫째가 능글거리며 받아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둘째에게 받은 등기 권리증을 보여줬어요. 그 집 이제 강우 거야. 그러니까 니들 나가라고. 엄마! 어머님! 한 발 늦었다는 듯 첫째의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엄마,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왜 마음대로 명의 이전을 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도 엄연히 상속자인데. 니들은 아버지 보험금 가져갔잖아. 그러니 집은 강우 거지. 왜 그걸 토다는 거야? 강준이 너,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니? 네 엄마 치매 환자로 몰고 재산 빼돌리라고 내가 그리 가르쳤어? 이 배은망덕한 자식! 저는 흥분을 해서 언성이 높아졌고 병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무슨 말을...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엄마 치매 환자 맞아. 그때 둘째가 나섰어요. 내가 CCTV 설치했어. 거기에 형이랑 형수 얘기하는 거 다 녹음됐던데. 몰랐지? 뭐? 그제서야 아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둘이 대화했던 내용이 뭔지 다 아는 눈치였어요. 와, 나 그 대화 듣고 소름 끼쳤어. 둘 다 멀쩡하게 생겨서 속은 어쩜 그리 썩어 문드러졌는지. 형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집 와서 한 거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기어이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까지 빼돌려요? 도련님, 말씀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잘못을 모르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졌어요. 며느리가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집안 좋다고 좋아하던 남편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그 뒤로도 남편이 며느리 비위를 그리 맞춰주려고 지 마음대로 할 때마다 눈 감아주던 게 떠올라서 이미 죽고 없는 사람에게 속으로 비웃어줬어요. 나는 이제 너랑 연 끊고 싶다. 더 이상 나는 네 엄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첫째는 제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한 번도 첫째에게 모진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나도 네가 죽었다고 여기마.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결국 입 밖에 내자 첫째는 저에게 다가와 무너지듯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릴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제 앞에서 운 적이 없던 그 도도한 첫째 아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아들이 하는 걸 보고 며느리는 멋쩍은 듯 곁에서 있을 뿐이었죠. 네가 아무리 울어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 일어나. 다신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했고 첫째는 계속 저에게 용서를 빌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며느리조차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둘을 내쳐버렸어요.
그날을 회상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아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인생을 바로 살아가려면 제가 단호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를 만나지 않았어요. 가끔 핸드폰에 장문의 문자가 와서 안부를 묻긴 하지만 저는 묵묵부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째에게 넘겼던 그 집은 결국 팔았어요. 추억 때문에 남겨두고 싶었지만 좋은 추억만 있었던 건 아니라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더군요. 그래서 팔았어요. 둘째는 그 이후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 형과는 달리 마음씨가 착하고 따뜻한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2층 집을 새로 지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1층에서, 둘째는 2층에서 생활하면서요. 첫째는 듣기론 개인 파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인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결국 그 밑에 들어가 사는구나 싶었어요. 장인도 첫째가 사업으로 힘들 때 도와줬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위험하다는 판단에 손을 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까지 손을 빌렸던 모양이었어요. 듣고 보면 그 사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에게 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건으로 아들이 인생의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아들은 똑똑하고 지 앞가림 잘 하는 아이니 충분히 그럴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